오늘 그 악령 강의를 여러분들하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예전에 몇 번 읽었었지만 좀 새로웠어요.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저도 이 악령이라는 소설이 이렇게 훌륭한 소설이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새롭게 이 작품을 새로 읽으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좀 전달을 하고 갔으면 합니다. 이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은 뭐 배경은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겁니다. 뭐 작품 그 해설에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던데 저는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러시아를 떠나서 그 외국 체류하던 기간에 이제 구상을 하고 작품을 쓴 겁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삶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는 없지만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길지 않은 생인데 그 진짜 파란만장한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 어려서부터 죽기 바로 직전까지 아무튼 숱한 그 고난과 파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도스토옙스키 그 삶이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그 문학보다 더 감동적입니다. 그 정도로 그 인간이 그 경험할 수 있는 극한의 그 상황을 그 경험하고 간, 그리고 그게 이제 오롯이 이 사람의 그 작품 속에 이렇게 아주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동시대 사람들도 그랬지만 지금 연구자들도 보통 이 도스토옙스키를 언급할 때 그와 같은 그 동시대 작가였던 그 톨스토이랑 비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톨스토이는 1828년생이고 이 사람은 이제 21년생인데 두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동시대를 사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서로 이제 그 의견, 이게 저런 사람이 있다, 뭐 되게 훌륭한 작가다, 뭐 저 사람이 어디에 뭐 잡지에 발표를 하면 뭐 반드시 찾아서 서로 읽으면서 라이벌 의식이 무지하게 강했지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를 이 톨스토이랑 비교를 하는 이유는 너무 이제 극단적인 거예요. 삶도 그렇고 그다음에 작품 세계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이런 비교를 해드리는 이유는 도스토옙스키 전체 이 문학적 세계와 그다음에 그의 그 삶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함인데요. 톨스토이는 엄청난 그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죽을 때까지 물질적 궁핍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톨스토이 그 가문의 그 저택과 영지가 있는데 거기 가보면 그 러시아 문학이 성지가 되어 있어요. 그 야스나야 빨리아나라고 그 모스크바에서 차를 타고 한 남서쪽으로 한 200km 정도 가면 있는데 그 광활한 영지에 진짜 그림 같은 저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뭐 엄청난 귀적인데다가 그 야스나야 빨리아나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평생 살았죠. 근데 그래서 이 톨스토이의 소설은 읽어보면 되게 밝아요. 이게 다채로워요. 이게 색깔이 총천연색이에요. 별놈색이 다 나와요. 실제 읽어보면 색감이 아주 그 화려하고 진짜 엄청난 그게 있어요. 톨스토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그 인간의 그 내면 심리를 가장 정확하게 그린 작가이지만 아무튼 그런 세계가 있어요. 밝은 세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어요. 톨스토이 소설을 읽어보면 빛이 항상 비치고 있어요. 그 톨스토이가 그리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도 항상 옆엔 빛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스토옙스키는 그 모스크바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 유년실 시절에만 거기서 지냈고 평생을 이제 페테르부르크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 제국 수도가 페테르부르크였는데 거기서 이제 20번의 이사를 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빼찌르부르라고 하는 도시에서만 20번의 집에서 살아요. 20번 이사를 하는데 단 한 번도 월세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월세방에서 죽었어요. 물론 이제 말년에 이제 그 두 번째 마누라를 잘 만나서 아주 생활력이 굉장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인네가 이제 그 재정 그걸 잘 관리를 해서 나중에 이제 막 빚도 지고 막 도박빚에 막 별놈 빚을 다 져가지고 자기 판권 다 그냥 출판업자한테 팔아 넘기고 나중에 그걸 이제 수습을 해서 그 인세 받아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그 스타라이 루시라고 하는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나무로 된 목조 건물 하나를 도스토옙스키 명의도 아니고 마누라 명의로 지은 게 유일하게 그 가족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 명의로 했다가 언제 그 빚으로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그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워요. 예, 이게 전부 다 암흑의 세계입니다. 악령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가 이거는 참 소설 제목으로서는 좀 거시기한 제목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어떤 소설이든지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으면 이거 어두워요. 칙칙하고 우물하고 우울증 있는 사람 절대 이 소설을 읽으면 안 돼요, 사실. 그 정도로 이제 그 톨스토이와 비견되는 대조되는 그런 가장 그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작가고 뭐 세계 최고의 그런 이제 그 문인이 된 거죠. 그의 그 파란만장한 곡절의 그 삶 속에 그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한 다음에 그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신혼여행이지만 이게 사실은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면 빚쟁이들한테 쫓겨가지고. 근데 25살 밑에 그 젊은 처자였는데 이 처녀가 이제 그 죄아벌의 마지막 부분을 쓸 때 그 도스토옙스키가 치질을 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글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이 어떠냐면 이 사람은 밤새도록 그 작업을 하고 아침에 자요. 그러면 이제 그 점심 때 한 1시 정도 되면 일어나요. 그때 이제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했는데 뭐 치질이 걸렸으니까 뭐 작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전부 다 필사를 하는 거니까 전지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앉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속기사를 이제 알바생을 이제 그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알바생으로 왔는데 그거 아주 굉장히 잘 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그 이렇게 구상했던 그 작품을 이게 쭉 구술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된 그 사람이 이제 구술을 해갖고 이제 출판사에 넘기고. 이 사람이 없었으면 제업을 읽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그 염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되나? 아무튼 비양심적인 거죠. 25살 밑에 처녀한테 구원을 했는데 이 여자가 그걸 승낙을 해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이 결혼이 상당히 미스테리인데 이런 결혼이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이름이 있던 작가였으니까 그 마리아 드미트리예브나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작품을 필사를 하면서 이 작가 도스토옙스키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많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결합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케이스를 연구를 해보면 그게 그 커플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일단 여자가 남자를 존경해야 된다. 존경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사랑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다닥 그 신혼여행을 도망가듯이 이제 유럽으로 떠납니다. 유럽으로 갈 때 원래 계획은 짧게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그 지체가 됐어요. 유럽을 전전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체류했던 도시가 바로 지금 독일 동부에 있는 드레스덴이라는 곳입니다. 그 드레스덴에서 무려 4년에 걸쳐서 살아요. 그래서 이 드레스덴에는 사실
이 도스토옙스키 흔적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다 작살났죠. 공수업을 거기 엄청나게 받아서. 지금 저도 이제 드레스덴에 이제 그 도스토옙스키를 찾아서 가봤는데 그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전혀 지금은 현재 저걸 찾을 수가 없고, 러시아 정부가 그 드레스덴에 있는 예나강인가요? 거기에 강변에 도스토옙스키 동상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아무튼 이 그 드레스덴에서 그 이제 체류할 때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이 악령, 백치와 악령에 대한 그런 그걸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악령이라고 하는 소설의 탄생은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듯이 이제 실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도스토옙스키는 그 외국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슬라브주의자고 그 러시아를 떠나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이게 그 삶 자체도 그랬고 외국에서 이제 오래 살 수는 없는 그런 체질이었는데 4년 동안 이제 드레스덴에 있으면서 이제 뭐 작가지만 뭐 경제 활동을 한 건 아니니까요. 끊임없이 매일매일 뭐 도서관이나 무슨 친지한테 찾아가서 그 러시아에서 온 잡지, 그 다음에 신문, 이걸 이제 찾아서 계속 그 추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 자기가 들어가지 못한 그 조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60년대죠. 그 러시아에서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그 네차예프라고 하는 그 인물이 저지른 아주 되게 엽기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기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 비밀 결사 조직 그 일원이었는데 그 비밀 결사 조직의 한 일원이 그 조직을 이제 배신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이니까 그 비밀 결사 조직의 그 인물을 이제 살해하는 뭐 그런 그게 이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그게 도스토옙스키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그 지식인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걸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지식인들이나 아니면 그 예술가들이 그 사건을 보고 야, 이 러시아라고 하는 게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제 이제 끝장, 막장이구나 이제. 그런 이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접한 이 뉴스를 접한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충격에 빠지게 되고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작품의 주요 플롯으로 이제 소재로 삼게 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거고, 그래서 이 악령이라는 소설의 그 기본 플롯이나 줄거리를 보면 이 안에 비밀 결사 조직이 나오죠, 그죠? 비밀 결사 조직 같지도 않은 결사 조직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뭐 우두머리가 있고, 그다음에 소위 그 5인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좀 찌질한 멤버들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시답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스토리인데 직접적으로는 이 네차예프 사건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 뭐 이 작품에 대한 그 주변 설명은 제 그 설명 드린 바와 같고요. 그 앞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의 그 여러 가지 상황도 제 강의록에 좀 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의 그 줄거리는 뭐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 한 마을에서 한 조그만 도시죠. 한 도시에서 그 엽기적인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살인 사건이 이제 작품의 그 주요한 줄거리인데 여기엔 이제 그 살인 사건과 관련된 중요 인물들의 그 관계와 계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의 첫 부분에 보면 이 작품이 크게 그 세 부로, 3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그 일부는
이 사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기 그 전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건이 터졌는지, 터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이 사건이 실제 이제 그 벌어지기 직전의 그 상황, 그러니까 1부는 이제 그 전사, 그 배경이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다시 현재 시점으로 와서 이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 바로 직전의 그 상황들을 이제 그리고 있고, 근데 3부는 이제 실제 그 사건과 그 사건 이후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조직, 그러니까 이 전체 이 3부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보통 이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스타브로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스타브로긴은 상징적인 주인공이지 이 작품의 그 스토리나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사람은 스타브로긴이 아닙니다. 스타브로긴이 아니고 스타브로긴의 그 추종자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뾰트르라고 하는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뾰트르 스테파노비치가 이제 비밀 결사를 조직을 하는데, 그 조직의 한 그 인물이 이제 배신의 그 증조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해한 거를 이제 어떤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키릴로프라고 하는 무신론자인 키릴로프한테 이제 뒤집어 씌우고, 키릴로프는 이제 자살을 하게 돼서,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게 돼서 이제 뭔가 이 알리바이를, 그 사건의 알리바이를 이제 맞추는가 싶었는데, 근데 이제 다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 스타브로긴은 그 사라지고, 그다음에 사건의 그 배후 주동자이면서 모든 뭐라고 하나요? 그 마쿠 조종자였던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과 연루해서 살해를 당하고, 그다음에 자살을 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소설이 말미에 가면 이 소설에 등장했던 중요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고 마는 이런 그런 파국을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는 모든 걸 다 주도하고 배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죽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그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뾰트르 스테파노비치는 죽지 않았는지, 도스토옙스키가 왜 그 주인공, 인물들을, 그 인물은 이렇게 살렸는지, 그것도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스타브로긴이 죽음인데,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스타브로긴이 이제 자살을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다시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서 같이 스위스로 떠나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지만, 그게 이제 그 편지가 도착할 시점에 벌써 지가 자기 집으로 와서 그 다락방에서 목을 매달아 죽거든요. 그러면서 이 소설이 대단원의 이제 비극적인 결말을 짓게 되는데, 여기도 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스타브로긴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그죠? 그 소설의 정황상 그 사람에게는 자살 이외에는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 거의 추방되는 것 같이 도망가는 거, 그 두 정도의 그 경위 수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이제 죽는데, 결국 바깥에서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죽는, 그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스타브로긴의 참회 혹은 스타브로긴의 고해성사, 이것과 매우 밀접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런 게 보입니다. 이거 스토리에 대한 얘기였고요.